휠체어에서 일어선 남자는 지독히도 건강해 보였다. 두 다리로 땅을 굳건히 딛고 선 그는 마치 오랫동안 기다려온 연극의 마지막 막을 올리는 배우처럼 거만하고 만족스러운 미소를 띠고 있었다. 거대한 통유리 창으로 쏟아져 들어오는 눈부신 햇살이 그의 비싼 실크 셔츠 위에서 부서졌다. 그 빛은 먼지 하나 없는 대리석 바닥에 반사되어 방 안의 모든 것을 차갑게 비추고 있었다. 주가하에, 이세야, 니언 시험에 통과했어. 강민혁의 목소리는 광활한 거실을 가득 메우고도 남아 서늘한 벽에 부딪혀 되돌아왔다. 그는 테이블 위에 놓인 두툼한 서류철을 손가락으로 툭툭 건드렸다. 지난 1년간의 내 인내와 순종에 대한 보상이야, 이 집. 내 회사의 지분. 그리고 평생 쓰고도 남을 돈. 이 모든 게 이제 내 것이야. 다리가 불편한 남편 옆에서도 불평 한마디 없이 묵묵히 자리를 지킨 현명한 아내에게 주는 내 선물이지.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는 상대를 시험하고 평가하고 마침내 합격점을 내린 자의 오만함이 묻어났다. 그는 이세아가 감격에 겨워 눈물을 흘리거나 믿을 수 없다는 듯 기뻐하며 자신에게 달려와 안길 것이라 예상하는 듯 했다. 그것이 이 지루하고 위선적인 연극의 당연한 결말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는 얼굴이었다. 하지만 이세아는 움직이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핏기 없는 얼굴로 방금 전까지 남편의 무력한 두 다리였던 휠체어와 그 옆에 너무나도 멀쩡하게 서 있는 그를 번갈아 쳐다볼 뿐이었다. 그녀의 옅은 갈색 눈동자는 거대한 충격이나 배신감보다는 깊이를 알 수 없는 공허함으로 가득 차 있었다. 소리 없는 폭풍이 지나간 폐허처럼 그 어떤 감정의 미동도 느껴지지 않았다. 침묵이 흘렀다. 강민혁의 얼굴에서 자신만만한 미소가 서서히 옅어졌다. 그는 예상치 못한 관객의 반응에 당황한 배우처럼 눈썹을 살짝 찡그렸다. 왜 그래? 너무 놀라서 말이 안 나오는 건가? 괜찮아. 그럴 만도 하지. 그때였다. 이세아가 천천히 왼손을 들어 올렸다. 가늘고 하얀 손가락. 그 위에서 위태롭게 빛나던 결혼반지. 그녀는 아무 말 없이 아주 느리고 신중한 동작으로 반지를 빼기 시작했다. 마치 몸의 일부를 조심스럽게 떼어내는 것 같았다. 반지가 마침내 손가락을 벗어나자 그녀는 차가운 유리 테이블 위로 그것을 내려놓았다. 쨍 하는 작지만 날카로운 소리가 정적을 갈랐다. 그리고 그녀는 처음으로 입을 열었다. 목소리는 마른 나뭇가지처럼 건조하고 힘이 없었지만 그 안에 담긴 뜻은 강철처럼 단단했다. 저는 당신의 동정이 필요 없어요. 그 한마디였다. 더 이상의 설명도, 원망도, 분노도 없었다. 그녀는 미련 없이 몸을 돌렸다. 그녀의 등 뒤로 강민혁의 굳어버린 얼굴이 보였다. 이세아는 단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고 거대한 현관문을 향해 걸어갔다. 텅 빈 공간에 그녀의 또각이는 구두 소리가 메아리쳤다. 마치 자신의 존엄성을 지키기 위해 내딛는 마지막 발걸음처럼. 그 소리는 단호하고 망설임이 없었다. 문이 열리고 눈부신 바깥빛이 그녀의 실루엣을 삼켰다가 이내 무거운 문이 닫히며 모든 것을 다시 어둠과 침묵 속에 가두었다. 그녀가 왜 그날 그 거대한 부와 권력을 아무렇지 않게 등질 수 있었는지, 그 차가운 눈빛 속에 어떤 폭풍을 감추고 있었는지 이해하려면 아마도 모든 것은 내가 그녀를 처음 만났던 그날 내 작은 양복점에서 시작되어야 할 것이다. 내 이름은 박진우. 52의 나이. 나는 서울의 한적한 동네 어귀에서 시간의 실이라는 작은 맞춤 양복점을 운영하고 있다. 가게 이름은 세상을 떠난 아내가 지어주었다. 시간의 흐름 속에서도 변치 않는 가치를 실로 꿰매어 옷을 만들고 싶다던 그녀의 소박한 꿈이 담긴 이름이었다. 아내가 덜컥 병으로 내 곁을 떠난 지 벌써 5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다.
내 하루는 언제나 똑같이 시작된다. 이른 새벽. 가게 위층에 딸린 작은 다락방에서 눈을 뜨면 낡은 나무 계단을 밟고 가게로 내려온다. 밤새 내려앉은 차가운 공기를 몰아내기 위해 창문을 열고 늙은 주전자에 물을 올려 차를 끓인다. 그리고는 하루 종일 재봉틀 앞에 앉는다. 드르륵, 드르륵 규칙적으로 반복되는 재봉틀 소리. 가위가 원단을 서걱이며 가르는 소리. 다리미가 증기를 뿜어내는 소리. 이 소리들이 내 삶의 배경음악이자 유일한 대화 상대다. 손님이라곤 동네 단골 몇몇이 전부인 이 작은 가게는 내게 세상의 전부였다. 가지런히 정리된 원단들, 벽에 걸린 낡은 재단용 자와 패턴들, 수십 년 된 내 손때 묻은 재봉틀. 이 모든 것이 아내와의 추억이자 나의 과거이고 또한 나의 현재였다. 해외에서 일하는 아들 녀석은 1년에 한두 번 형식적인 안부 전화를 하는 게 전부였으니 내게 가족이란 이제 기억 속에만 존재하는 희미한 단어일 뿐이었다. 나는 그렇게 시간이라는 거대한 강물에 떠내려가지 않기 위해 매일 같은 자리에서 같은 실로 바느질을 하며 버티고 있었다. 내 삶은 조용했고 평화로웠으며 지독하게 외로웠다. 그녀 이세아가 내 멈춰버린 시간 속으로 걸어 들어오기 전까지는 내 하루는 언제나 회색빛 새벽과 함께 시작된다. 동쪽 하늘이 희미하게 밝아올 무렵 낡은 다락방의 공기는 밤새 눅눅하고 차갑게 식어 있다. 잠에서 깨어나 가장 먼저 느끼는 것은 삐걱이는 나무 바닥의 냉기다. 나는 잠시 이불 속에서 웅크린 채 아래층 가게에서부터 희미하게 올라오는 원단 냄새와 먼지 냄새를 맡는다. 그것은 내 삶의 냄새였고 지난 5년간 단 하루도 변하지 않은 아침의 의식이었다. 느릿느릿 몸을 일으켜 낡은 스웨터를 껴입고 아래층으로 내려간다. 삐걱, 삐걱 계단을 밟을 때마다 늙은 나무가 내는 신음소리가 고요한 가게 안을 울린다. 어둠 속에서 더듬거리며 조명 스위치를 올리면 밤새 잠들어 있던 나의 작은 왕국이 노란 불빛 아래 모습을 드러낸다. 수십 개의 원단이 꽂힌 선반, 주인을 기다리는 미완성의 옷들이 걸린 마네킹, 그리고 가게 한가운데 묵묵히 자리를 지키고 있는 나의 오랜 친구, 낡은 재봉틀. 나는 주전자에 물을 채워 낡은 가스레인지 위에 올린다. 물이 끓는 동안 아내가 아끼던 찻잔 2개를 꺼낸다. 희미한 꽃무늬가 그려진 가장자리가 살짝 이가 나간 찻잔 하나는 내 것, 다른 하나는 여전히 아내의 것이다. 끓는 물을 찻잔에 따르고 차심을 내며 놓으면 이내 구수한 향기가 가게 안을 채우기 시작한다. 나는 아내의 찻잔을 그녀가 늘 앉던 창가 작은 테이블 위에 놓아둔다. 그리고 내 찻잔을 들고 그 맞은편에 앉는다. 이것은 나도 모르게 시작된 습관이었다. 아내가 떠난 첫날부터 나는 단 한 번도 차를 한 잔만 끓여본 적이 없다. 그녀의 목까지 준비해야만 비로소 내 하루가 시작될 수 있을 것 같았다. 나는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내 찻잔을 마시며 서서히 식어가는 그녀의 찻잔을 말없이 바라본다. 그 찻잔이 완전히 식어버릴 때쯤 나의 짧은 아침 식사도 끝이 난다. 비어버린 내 찻잔과 온기 없이 식어버린 아내의 찻잔. 그것이 내 하루의 시작을 알리는 가장 정직한 풍경이었다. 가게 문을 10시간, 무거운 철제 셔터를 들어올리면 아침 햇살과 함께 바깥 세상의 소음이 가게 안으로 쏟아져 들어온다. 사람들의 발걸음 소리, 멀리서 들려오는 자동차 경적 소리. 나는 그 소리들을 배경음악 삼아 작업대 앞에 선다. 그리고는 내 분신과도 같은 묵직한 재단용 가위를 손에 쥔다. 서걱, 서걱 가위가 원단을 가르는 소리는 내 가게 안에서
유일하게 살아있는 소리다. 나는 그 소리에 모든 신경을 집중한다. 초크로 그어진 선을 따라 한치의 오차도 없이 나아가는 가위나를 보고 있으면 복잡했던 머릿속이 텅 비는 것 같다. 외로움도 그리움도 그 순간만큼은 잊을 수 있었다. 오직 원단의 감촉과 가위의 움직임만이 존재할 뿐. 그렇게 오전 내내 나는 세상과 단절된 채 나만의 의식을 치른다. 점심은 늘 간단하다. 근처 식당에서 배달시킨 백반을 작업대 한쪽에 놓고 꾸역꾸역 먹는다. 맛을 느끼기보다는 허기를 채우기 위한 식사다. 창밖을 내다보면 점심시간을 맞아 분주하게 오가는 사람들이 보인다. 팔짱을 끼고 걷는 연인들, 아이의 손을 잡고 가는 부부, 친구들과 웃고 떠드는 학생들. 나는 잠시 그들을 바라보다가 이내 고개를 돌려 다시 내 앞에 놓인 밥그릇을 본다. 그들과 나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두꺼운 유리벽이 있는 것만 같다. 나는 그저 풍경의 일부가 되지 못하고 그들을 관망하는 구경꾼일 뿐이다. 오후가 되면 가끔 단골 손님들이 찾아온다. 사장님, 지난번에 맞춘 바지 허리 좀 줄여주세요. 가을 양복 한 벌 맞추려는데 좋은 원단이 있나요? 나는 잠시 그들과 옷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줄자로 그들의 몸 치수를 잰다. 하지만 그들의 관심은 오직 옷에만 머물러 있다. 나의 안부나 사적인 이야기에 대해서는 누구도 묻지 않고 나 역시 묻지 않는다. 우리는 옷이라는 매개체를 통해 잠시 연결되었다가 용건이 끝나면 다시 각자의 세상으로 돌아가는 철저히 기능적인 관계일 뿐이다. 해가 저물고 거리에 하나둘 가로등이 켜질 무렵이면 나는 하루의 일을 정리한다. 작업대 위에 흩어진 실밥과 원단 조각들을 쓸어 담고 내일 작업할 옷들을 가지런히 정리해둔다. 재봉틀에는 덮개를 씌우고 사용한 도구들은 제자리에 돌려놓는다. 모든 것이 어제와 같은 위치에 내일도 같은 위치에 있을 것이다. 셔터를 내리는 순간 나는 다시 완벽한 고독 속에 갇힌다. 철컥 하는 소리와 함께 세상과 나를 이어주던 마지막 문이 닫힌다. 다락방으로 올라와 저녁을 준비한다. 점심과 마찬가지로 단출한 식사. TV를 켜보지만 화면 속 사람들의 과장된 웃음소리는 오히려 내 공간의 정적을 더욱 도드라지게 할 뿐이다. 저녁을 먹고 나면 가장 힘든 시간이 찾아온다. 벽에 걸린 낡은 전화기. 나는 가끔 그 전화기 앞으로 다가가 수화기를 든다. 지구 반대편에 있을 아들의 번호를 무의식적으로 더듬는다. 하지만 이내 망설인다. 지금쯤 한창 바쁠 텐데, 피곤할 텐데. 늙은 아비의 적적한 목소리가 그 아이의 즐거운 저녁을 방해하고 싶지는 않다. 결국 나는 아무 소리도 내지 않고 조용히 수화기를 내려놓는다. 수화기에서 전해져 오는 차가운 감촉만이 내 손바닥에 한참이나 머문다. 나는 창가에 앉아 밤늦도록 거리를 내려다본다. 불 켜진 아파트 창문들. 그 안에서 펼쳐질 수많은 따뜻한 이야기들을 상상해본다. 그러다 문득 내 삶은 이 가게 안에서, 이 낡은 재봉틀 앞에서 모든 것이 멈춰버렸다는 생각이 든다. 내 시간은 아내가 떠나던 5년 전에 멈췄고 나는 그저 그 시간의 박제 속에서 매일 똑같은 하루를 되풀이하고 있을 뿐이었다. 나의 유일한 친구는 침묵이었고 나의 유일한 위로는 익숙한 고독이었다. 텅 빈 다락방에 불을 끄고 잠자리에 누우면 아래층 가게의 재봉틀 기름 냄새가 희미하게 올라왔다. 나는 그 냄새를 맡으며 내일도 오늘과 똑같은 하루가 반복되기를 조용히 기도하며 눈을 감았다. 변화란 내게 두려운 것이었으므로 그의 가을은 유난히 비가 잦았다. 여름 내 쏟아붓던 장대비와는 다른 세상을 온통 회색빛으로 물들이는 그런 가늘고 차가운 비였다.
그날도 아침부터 비가 내렸다. 빗줄기는 가게의 낡은 유리창을 끊임없이 두드리며 바깥 세상을 온통 흐릿하게 번지게 만들고 있었다. 나는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조용한 클래식 음악을 들으며 손님의 셔츠 소매 단추를 달고 있었다. 이런 날은 손님이 거의 없었다. 나는 오히려 그 고요함을 즐겼다. 빗소리와 라디오 소리, 그리고 이따금씩 들리는 내 반을 소리가 어우러진 평화, 그때였다. 딸랑 하는 작은 종소리와 함께 가게 문이 열렸다. 한기 섞인 축축한 바람이 가게 안으로 훅 밀려 들어왔다. 나는 바늘을 든 채 고개를 들었다. 문 앞에는 한 여자가 서 있었다. 물에 젖은 생쥐처럼. 온몸이 축축하게 젖어 있었다. 값비싸 보이는 트렌치코트는 빗물에 젖어 짙은 색이 되어 있었고, 손에 든 우산에서는 물방울이 뚝뚝 떨어져 낡은 나무 바닥에 작은 웅덩이를 만들고 있었다. 바로 그녀, 이세아였다. 여서 오세요. 내가 먼저 인사를 건넸다. 그녀는 잠시 망설이는 듯 서 있다가 이내 안으로 들어와 조심스럽게 문을 닫았다. 그녀가 가까이 다가오자 나는 그녀의 얼굴을 제대로 볼 수 있었다. 화장기 하나 없는 얼굴은 종이장처럼 창백했고 빗물에 젖은 머리카락 몇 가닥이 뺨에 어지럽게 붙어 있었다. 하지만 무엇보다 내 시선을 사로잡은 것은 그녀의 눈이었다. 모든 빛을 잃어버린 듯 텅 비어있는 눈, 깊은 슬픔이나 분노 같은 격한 감정조차 모두 타버리고 재만 남은 듯한 그런 공허한 눈이었다. 마치 거센 폭풍 후에 모든 꽃잎을 잃고 꺾여버린 들꽃 같았다. 저 옷을 한 벌 맞추려고요. 그녀의 목소리는 빗소리에 묻힐 만큼 작고 가늘었다. 네, 어떤 옷을 찾으십니까? 그냥 단정한 원피스요. 어두운 색으로. 중요한 가족 행사가 있어서요. 그녀는 결혼식이라는 단어를 애써 피하는 듯 했다. 나는 더 이상 묻지 않고 그녀를 가게 안쪽의 작은 단상 위로 안내했다. 치수를 재기 위해서였다. 그녀는 기계적으로 움직이는 인형처럼 힘없이 단상 위로 올라섰다. 나는 줄자를 들고 그녀에게 다가갔다. 차가운 비 냄새와 함께. 아주 희미하고 좋은 향수 냄새가 났다. 팔을 조금만 벌려주시겠어요? 나는 최대한 사무적인 목소리를 유지하려 애썼다. 그녀가 말없이 팔을 들었다. 가슴 둘레를 재고, 허리 둘레를 재고, 팔 길이를 재기 위해 그녀의 소매를 살짝 걷어 올렸다. 바로 그 순간이었다. 하얀 손목 안쪽으로 희미하게 남은 보랏빛 멍 자국이 내 눈에 들어왔다. 오래된 상처인 듯 색은 옅었지만 분명 누군가에게 세게 붙잡혔던 흔적이었다.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것 같았다. 하지만 나는 아무것도 보지 못한 척, 아무것도 느끼지 못한 척, 묵묵히 줄자의 눈금만 읽을 뿐이었다. 됐습니다. 내려오셔도 좋습니다. 치수를 재는 내내 그녀는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그저 모든 것을 체념한 사람처럼 내가 이끄는 대로 몸을 맡길 뿐이었다. 나는 그녀에게 몇 가지 원단 샘플을 보여주었다. 그녀는 그저 고개만 몇 번 까딱일 뿐. 어떤 것에도 흥미를 보이지 않았다. 결국 가장 어둡고 무거운 느낌의 검은색 원단으로 결정되었다. 마치 상복을 고르는 사람처럼 그녀가 옷을 갈아입기 위해 탈의실로 들어간 사이 나는 가게 구석에 작은 부엌으로 향했다. 주전제 물을 올리고 서랍에서 생강청 한 병을 꺼냈다. 아내가 살아있을 때 비 오는 날이면 감기 걸린다며 끓여주던 바로 그 생강차였다. 그녀가 탈의실에서 나왔을 때 나는 김이 모락모락 피어나는 찻잔을 그녀에게 내밀었다. 날이 춥습니다. 따뜻한 차 한 잔 하세요. 그녀는 놀란 듯 잠시 나를 쳐다보았다. 예상치 못한 친절에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모르는 사람처럼.
그녀의 텅 빈 눈동자가 아주 미세하게 흔들렸다. 잠시 망설이던 그녀는 이내 두 손으로 조심스럽게 찻잔을 받아들었다. 차가운 그녀의 손가락에 찻잔의 온기가 전해지는 것이 보였다. 그녀는 창가 의자에 조용히 앉아 아무 말 없이 차를 마셨다. 뜨거운 김이 그녀의 창백한 얼굴 위로 피어올랐다 흩어졌다. 나는 그저 작업대로 돌아가 하던 일을 계속할 뿐이었다. 가게 안에는 다시 빗소리와 라디오 소리, 그리고 그녀가 찻잔을 내려놓는 작은 소리만이 간간히 들려왔다. 차를 다 마신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언제쯤 찾으러 오면 될까요? 일주일 정도 걸릴 겁니다. 완성되면 연락드리겠습니다. 네, 짧은 대답과 함께 그녀는 지갑에서 계약금을 꺼내 테이블 위에 놓았다. 그리고 문을 향해 걸어갔다. 문을 열기 직전 그녀는 잠시 멈춰서서 나를 돌아보았다. 감사합니다. 차, 모기 소리만 한 목소리였다. 하지만 나는 그 안에 담긴 아주 작은 진심을 느낄 수 있었다. 그녀는 짧은 목례를 하고는 다시 비가 쏟아지는 잿빛 세상 속으로 사라졌다. 딸랑 하는 종소리가 그녀의 마지막 흔적이었다. 나는 그녀가 떠난 자리에 한참이나 서 있었다. 그녀가 앉았던 의자에는 아직 미미한 온기가 남아 있었고 텅 빈 찻잔에서는 옅은 생강향이 풍겨왔다. 그리고 내 머릿속에는 그녀의 텅 빈 눈동자와 손목에 멍자국이 지워지지 않는 얼룩처럼 선명하게 남아 있었다. 그날 한 여자가 겨울을 온몸에 휘감은 채 내 멈춰버린 시간 속으로 들어왔다. 그녀는 단순한 손님이 아니었다. 거대한 슬픔의 파편이었고 소리 없이 지르는 비명이었으며 내 고요한 일상에 던져진 작은 돌멩이였다. 나는 그날 밤 잠을 설쳤다. 그녀의 검은색 원피스를 만드는 일주일 동안 나는 이상할 정도로 그 옷에 신경을 썼다. 마치 내 손끝에서 만들어지는 것이 단순한 옷 한 벌이 아니라 그녀의 상처 입은 영혼을 감싸줄 갑옷이라도 되는 것처럼 한 땀 한 땀 바느질을 할 때마다 그녀의 공허한 눈동자와 손목에 멍자국이 떠올랐다. 나는 옷의 선이 최대한 부드럽고 우아하게 흐르도록 그녀의 지친 몸을 조금이라도 편안하게 감싸주도록 정성을 다했다. 약속한 날짜가 되기 이틀 전 가게 종이 다시 울렸다. 그녀였다. 비도 오지 않는 맑은 날이었지만 그녀는 여전히 어두운 그림자를 들이운 채 서 있었다. 저 그냥 지나가는 길에 그녀는 들어오기를 망설이며 변명처럼 말했다. 나는 아무것도 묻지 않고 그저 고개를 끄덕이며 안으로 들어오라는 손짓을 했다. 차 한 잔 하시겠어요? 그녀는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이후 시간의 실은 그녀의 작은 피난처가 되었다. 그녀는 옷을 찾는 날까지 거의 매일같이 가게를 찾아왔다. 특별한 용무는 없었다. 그저 지난번 앉았던 창가의 낡은 의자에 조용히 앉아있을 뿐이었다. 때로는 작은 책을 한 권 들고 오기도 했지만 책장을 넘기는 모습은 거의 보지 못했다. 그저 멍하니 창밖을 보거나 내가 일하는 모습을 말없이 지켜볼 뿐이었다. 나는 그녀의 침묵을 존중했다. 그녀에게 말을 걸거나 왜 왔는지 묻거나 그녀의 삶에 대해 궁금해하지 않았다. 나는 그저 내 일을 했다. 재봉틀의 규칙적인 소음, 원단을 자르는 가위 소리, 증기를 뿜는 다리미 소리. 내 가게를 채우는 이 소리들이 그녀에게 어떤 위안을 주는 것 같았다. 마치 거친 파도에 휩쓸리던 배가 잠시 머물 수 있는 조용한 항구처럼 내 가게는 그녀에게 그런 공간이 되어주었다. 나는 그녀가 올 때마다 따뜻한 차를 내어주었다. 처음에는 생강차를, 다음에는 대추차를, 또 어떤 날은 국화차를, 때로는 아내가 만들어 두었던 낡은 레시피를 뒤져
작은 쿠키를 구워차와 함께 내어주기도 했다. 그녀는 단 한 번도 거절하지 않았다. 그저 두 손으로 찻잔을 감싸쥐고 천천히, 아주 천천히 차를 마셨다. 마치 그 온기가 자신의 얼어붙은 몸속으로 스며들기를 바라는 사람처럼. 그렇게 며칠이 흐르는 동안 우리 사이에는 아주 조금씩 눈에 보이지 않는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다. 침묵의 대부분을 차지하던 우리 사이에 짧은 대화들이 싹트기 시작했다. 오늘은 날이 참 좋네요. 내가 무심코 창밖을 보며 말하자. 그녀는 한참 만에 대답했다. 네, 하늘이 파래요. 너무나 당연한 사실이었지만 그것은 우리 사이의 첫 대화다운 대화였다. 또 다른 날, 라디오에서 쇼팽의 녹턴이 흘러나오자 그녀가 먼저 입을 열었다. 아이고, 좋아하세요. 아내는 이 곡을 참 좋아했습니다. 비 오는 날이면 항상 이 곡을 틀어놓고는 했죠. 내 대답에 그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나는 그녀의 눈빛이 아주 잠시 아련하게 흔들리는 것을 보았다. 우리는 그렇게 서로의 세상에 작은 돌멩이를 하나씩 던지기 시작했다. 날씨 이야기,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음악 이야기, 내가 만지고 있는 원단 이야기. 대화는 언제나 표면적인 것들에 머물렀지만 그 짧은 문장들 사이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어떤 교감이 흐르고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가게에 들어서는 것을 망설이지 않았다. 종소리가 울리고 문이 열리면 그녀는 익숙하게 창가 의자로 걸어가 자리에 앉았다. 마치 그것이 아주 오래전부터 그녀의 자리였던 것처럼 나는 그런 그녀의 모습에 익숙해졌다. 그녀가 없는 날에는 창가 의자가 유난히 텅 비어 보였다. 재봉틀 소리는 여느 때보다 더 크고 외롭게 들렸다. 나도 모르는 사이 그녀의 침묵하는 존재가 내 외로운 일상에 스며들어 그 일부가 되어버린 것이다. 두 개의 외로운 섬이 망망대해 위에서 서로의 존재를 희미하게 인식하기 시작한 것과 같았다. 우리는 서로에게 손을 뻗지도 소리쳐 부르지도 않았다. 그저 같은 바다 위를 표류하며 서로의 외로운 등대 불빛을 멀리서나마 확인하는 것만으로도 작은 위안을 얻고 있었다. 마침내 그녀의 옷이 완성되던 날, 나는 정성껏 다린 검은색 원피스를 마네킹에 입혀두었다. 그녀가 가게에 들어섰을 때 그녀는 마네킹에 걸린 자신의 옷을 한참 동안 바라보았다. 입어보시겠어요?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고 탈의실로 들어갔다. 잠시 후 문이 열리고 그녀가 걸어 나왔다. 옷은 그녀에게 맞춘 듯 완벽하게 들어맞았다. 무겁고 어두운 색의 옷이었지만 부드럽게 흐르는 옷에서는 역설적으로 그녀의 가냘픈 몸을 더욱 도드라지게 만들었다. 그녀는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의 모습을 비춰보았다. 거울 속에 자신을 보는 그녀의 눈빛은 여전히 슬펐지만 처음 이곳에 왔을 때와는 분명 달랐다. 텅 빈 공허함 대신 아주 희미하지만 무언가를 감내하려는 듯한 의지가 깃들어 있었다. 그녀는 그날 옷값을 모두 치르고 옷을 들고 가게를 나섰다. 나는 그녀가 다시는 이곳에 오지 않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그녀의 유일한 용무는 끝났으니까. 하지만 그녀는 문을 나서기 전 나를 돌아보며 말했다. 내일 또 와도 될까요? 나는 아무 말 없이 그저 희미하게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얼굴에도 아주 옅은 미소가 스쳐 지나갔다. 그것은 내가 그녀에게서 본 첫 번째 미소였다. 그녀가 다시 찾아오기 시작하면서부터 가게 안의 시간은 조금 다른 속도로 흐르기 시작했다. 나의 고요한 일상에 그녀라는 작은 변수가 더해지자 멈춰있던 톱니바퀴가 아주 조금씩 삐걱거리며 움직이는 듯했다. 그녀는 여전히 말이 없었고 나 또한 많은 것을 묻지 않았다. 하지만 우리는 침묵 속에서 더 많은 것을 공유하고 있었다.
그녀가 찻잔을 쥐는 방식에서 그날의 기분을 짐작했고, 그녀는 내 재봉틀 소리에 미세한 변화로 나의 컨디션을 알아차리는 것 같았다. 어느 날 오후, 나는 새로 들여온 원단을 정리하고 있었다. 이탈리아에서 건너온 부드러운 캐시미어 혼방 원단이었다. 옅은 안개가 낀 새벽 호수 같은 오묘한 푸른빛을 띠고 있었다. 내가 작업대 위에 원단을 펼치자 창가에 앉아있던 그녀의 시선이 그곳에 와 닿았다. 예쁘네요. 그녀가 나지막이 말했다. 나는 그녀를 향해 고개를 끄덕였다. 만져보시겠어요? 그녀는 잠시 망설이더니 자리에서 일어나 작업대로 다가왔다. 그리고는 아주 조심스럽게 마치 성물을 다루듯 손가락 끝으로 원단을 쓸어보았다. 그 순간 나는 그녀의 눈빛이 전과는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것은 더 이상 텅 빈 공허함이 아니었다. 아주 깊은 곳에 숨겨져 있던 그리움과 동경, 그리고 애틋함 같은 감정들이 수면 위로 떠오른 듯한 그런 복잡하고 아련한 눈빛이었다. 원단에 관심이 많으신가 봅니다. 나의 조심스러운 질문에 그녀는 원단에서 시선을 떼지 않은 채 아주 작게 대답했다. 꿈이었어요. 네, 원단 디자이너가 되는 게 제 꿈이었어요. 세상에 없는 색과 무늬를 만들어내고 싶었어요. 제 손으로 직접 만지고 짜보고. 그녀의 목소리는 갈라지고 있었다. 오랫동안 닫아두었던 상자를 억지로 열어젖힌 사람처럼 그 안에서 쏟아져 나오는 감정들을 주체하지 못하는 듯했다. 그녀는 처음으로 자신의 이야기를 시작했다. 대학에서 섬유 디자인을 전공했던 이야기, 밤을 새워가며 과제를 하고 작은 원단 조각 하나에도 행복해했던 이야기. 그녀의 얼굴에는 아주 잠시 과거에 행복했던 소녀의 모습이 스쳐 지나갔다. 하지만 그 빛은 금세 사라졌다. 아버지의 사업이 무너지면서 모든 것이 한순간에 사라졌다고 했다. 유학 준비는커녕 당장 살던 집에서도 쫓겨나야 했다. 그리고 거래가 시작되었다고 했다. 기울어버린 가문의 이름값과 그녀의 젊음을 한 남자의 재산과 맞바꾸는 거래. 그 사람은 저를 사람으로 보지 않아요. 그저 비싼 돈을 주고 산 장식품 정도로 생각하죠. 고분고분하고 조용하고 제 자리를 잘 지키는 예쁜 장식품이요. 그녀는 고개를 숙였다. 어깨가 가늘게 떨리고 있었다. 제 꿈도, 제 인생도, 제 이름도 다 빼앗겼어요. 이제 저한테는 아무것도 남지 않았어요. 결국 그녀의 눈에서 참아왔던 눈물이 툭 하고 떨어졌다. 한 번 터진 눈물은 봇물처럼 쏟아져 나왔다. 그녀는 소리내어 울지도 못하고 그저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싼 채 고통스럽게 흐느꼈다. 오랫동안 억눌러왔던 모든 슬픔과 절망이 그 눈물과 함께 터져 나오는 듯 했다.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 어떤 위로의 말도 이 거대한 슬픔 앞에서는 위선처럼 들릴 것 같았다. 나는 작업대 서랍에서 잘 다려둔 깨끗한 손수건을 꺼내 그녀 옆에 조용히 놓아주었다. 그리고는 그저 그녀의 울음이 그칠 때까지 묵묵히 기다려주었다. 가게 안에는 그녀의 서러운 울음소리와 창밖의 바람소리만이 가득했다. 한참의 시간이 흐르고 그녀의 울음이 잦아들었을 때 나는 조용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사실 이 가게는 제 꿈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눈물에 젖은 얼굴을 들어 나를 보았다. 제 아내의 꿈이었죠. 아내는 원단을 그리고 옷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특별히 배운 적도 없으면서 헌옷을 뜯어다가 자기만의 스타일로 새 옷을 만들어 입곤 했죠. 그 사람은 손끝이 참 야무졌어요. 나는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아내의 이야기를 자세히 들려주고 있었다.
월급쟁이 회사원이었던 내게 바느질을 처음 가르쳐준 것도 아내였고, 언젠가 함께 작은 가게를 열자고 약속했던 것도 아내였다. 시간의 실이라는 가게 이름도, 시간이 흘러도 변치 않는 가치를 옷에 담고 싶다던 아내가 지어준 것이었다. 가게를 열기로 하고 이 자리를 막 계약했을 때였어요. 그 사람이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병원에 가보니 이미 너무 늦었다고 하더군요. 내 목소리가 잠겨왔다. 하지만 나는 말을 멈추지 않았다. 지금이 아니면 이 상처를 영원히 혼자 껴안고 살아가게 될 것만 같았다. 아내가 떠나고 한동안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세상이 무너진 것 같았죠. 그러다 문득 이 텅 빈 가게를 보게 됐어요. 아내의 꿈이, 우리의 약속이 먼지 속에 버려져 있는 것 같아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시작했습니다. 아내에게 배운 서툰 솜씨로 하나씩 아주 천천히요. 이 가게는 내게 남겨진 아내의 마지막 흔적이자 내가 살아가는 이유인 셈입니다. 내 이야기가 끝나자 가게 안에는 깊은 침묵이 흘렀다. 우리는 아무 말 없이 서로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물 젖은 눈과 나의 메마른 눈. 우리는 서로의 눈 속에서 같은 종류의 상실과 아픔을 발견했다. 꿈을 잃어버린 여자와 꿈의 주인을 잃어버린 남자. 우리는 서로의 가장 깊은 상처를 마주 본 것이다. 그녀는 내가 건넨 손수건으로 조용히 눈물을 닦았다. 그리고는 아주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아름다운 이름이에요. 시간의 실. 그날 우리는 비로소 서로의 진짜 모습을 보게 되었다. 우리는 더 이상 외로운 손님과 주인이 아니었다. 과거의 상처를 공유하고 서로의 아픔을 이해하게 된 두 개의 영혼이었다. 해가 저물어가는 가게 안으로 길고 따뜻한 그림자가 드리워졌다. 상처를 드러낸 자리에 아주 작은 온기가 싹트고 있었다. 그날 이후 가게 안의 풍경은 조금 더 따뜻해졌다. 이세아는 더 이상 창가 의자에만 앉아있지 않았다. 그녀는 내 작업대 옆에 작은 보조의자로 자리를 옮겼다. 그녀는 내가 일하는 모습을 이전보다 훨씬 더 가까이에서 그리고 더 깊은 눈으로 지켜보았다. 마치 한때 자신이 그토록 열망했던 세상의 모든 것을 하나라도 놓치지 않으려는 듯이 그녀의 시선은 초크를 쥔 내 손의 움직임, 원단 위를 미끄러지는 가위의 날, 그리고 천 조각들을 하나의 옷으로 엮어내는 재봉틀의 바늘 끝에 머물렀다. 그녀의 눈은 반짝였고 그 안에는 내가 처음 보는 생기가 감돌았다. 그것은 잃어버렸던 꿈의 조각들을 발견한 사람의 눈빛이었다. 며칠을 그렇게 조용히 지켜보던 그녀가 어느 날 결심한 듯 내게 물었다. 혹시 제가 해봐도 될까요? 그녀는 작업대 위에 흩어져 있는 자투리 원단 조각들을 가리키고 있었다. 아주 작은 것이라도 괜찮아요. 그냥 다시 한번 만져보고 싶어서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그 안에는 간절함이 담겨 있었다. 오랫동안 굶주린 사람이 빵 한 조각을 구하는 듯한 그런 절실함이었다. 나는 잠시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을 보니 아내의 젊은 시절 모습이 떠올랐다. 낡은 재봉틀 앞에서 밤을 새우며 세상에 단 하나뿐인 자신만의 옷을 만들고 행복해하던 아내의 모습. 나는 거절할 수 없었다. 물론입니다. 저기 있는 자투리들 얼마든지 써도 좋습니다. 나는 그녀를 위해 작업대 한쪽을 깨끗하게 치워주었다. 그리고 아내가 쓰던 작은 반지꼬리를 꺼내 그녀 앞에 놓아주었다. 그녀는 반지꼬리 뚜껑을 열고 그 안에 가지런히 정리된 색색의 실과 바늘, 골무를 보며 아주 잠시 말을 잇지 못했다. 마치 잃어버린 보물 상자를 되찾은 아이처럼 그녀는 가장 단순한 것부터 시작했다. 자투리천 두 조각을 이어붙여 작은 주머니를 만드는 것이었다. 하지만
그녀의 손은 생각처럼 움직여주지 않는 듯했다. 오랫동안 잊고 있던 감각을 되찾으려는 듯 그녀의 손가락은 서툴고 어색했다. 바늘에 실을 꿰는데도 한참이 걸렸고 몇 번이나 손가락을 찔리기도 했다. 나는 아무 말 없이 그녀가 스스로 해내도록 내버려 두었다. 서툰 바느질이었지만 그녀의 표정은 그 어느 때보다 진지하고 평온해 보였다. 그녀는 외부의 세상과 완전히 단절된 채 오직 눈앞에 작은 천 조각과 바늘 끝에만 집중하고 있었다. 그 모습은 마치 상처 입은 새가 스스로의 깃털을 고르는 것처럼 성스럽고 경건하게까지 느껴졌다. 그날 이후 바느질은 그녀의 조용한 일과가 되었다. 그녀는 매일 가게에 와서 몇 시간씩 자투리천으로 무언가를 만들었다. 작은 컵 받침에서부터 책갈피, 그리고 낡은 쿠션을 위한 조각보 덮개까지. 그녀의 작품들은 전문적인 시선으로 보면 엉성하고 투박했지만 그 안에는 그녀만의 이야기가 담겨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나는 그녀에게 좀 더 큰 제안을 했다. 혹시 재봉틀을 배워보지 않겠습니까? 내 말에 그녀는 깜짝 놀라며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눈이 크게 흔들렸다. 재봉틀은 그녀에게 동경의 대상이자 동시에 다가갈 수 없는 벽처럼 느껴지는 듯했다. 제가 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낡고 복잡해 보이는데 이라의 배도 아주 튼튼한 녀석입니다. 그리고 보기보다 그리 복잡하지도 않아요. 내가 옆에서 천천히 가르쳐주면 금방 익숙해질 겁니다. 나는 그녀의 눈을 보며 부드럽게 말했다. 이 재봉틀도 새로운 주인을 만나면 무척 기뻐할 겁니다. 나의 진심이 전해졌는지. 그녀는 잠시 망설임 끝에 아주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오후 나는 처음으로 그녀를 내 재봉틀 앞에 앉혔다. 재봉틀 앞에 앉은 그녀의 등은 꼿꼿하게 굳어 있었다. 나는 그녀의 옆에 서서 실을 거는 법부터 북집에 북을 끼우는 법, 그리고 페달을 밟아 속도를 조절하는 법까지 하나하나 차근차근 설명해 주었다. 처음 페달을 밟았을 때 재봉틀은 드르르륵 하는 요란한 소리를 내며 폭주하듯 움직였다. 그녀는 화들짝 놀라며 발을 떼었다. 바늘땀은 엉망으로 비뚤어져 있었다. 괜찮습니다. 처음에는 누구나 다 그렇습니다. 숨을 깊게 들이쉬고 아주 천천히 발끝으로 살짝 누른다는 느낌으로 해보세요. 나는 그녀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며 용기를 주었다. 그녀는 다시 심호흡을 하고 페달 위에 발을 올렸다. 몇 번의 실패가 더 반복되었다. 하지만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다. 어느덧 해가 저물고 가게 안에 어둠이 내릴 무렵 마침내 그녀의 재봉틀이 일정한 속도로 움직이기 시작했다. 드르륵, 드르륵, 규칙적이고 안정적인 소리. 그녀는 자투리 천 위에 처음으로 곧은 직선을 박음질하는 데 성공했다. 그녀는 땀으로 축축해진 이마를 닦으며 자신이 박음질한 천 조각을 들어보였다. 비록 완벽한 직선은 아니었지만 그것은 분명 그녀 스스로의 힘으로 이뤄낸 첫 번째 성취였다. 그녀의 얼굴에 아주 오랜만에 환한 미소가 피어났다. 절망의 잿더미 속에서 피어난 한 송이 꽃처럼 눈부시게 아름다운 미소였다. 그 미소를 보는 순간 나는 가슴 한구석이 뭉클해지는 것을 느꼈다. 멈춰있던 내 가게의 시간이, 그리고 상처 입었던 그녀의 시간이 저 재봉틀 소리와 함께 다시 힘차게 흘러가기 시작하고 있었다. 노란 조명 아래 함께 재봉틀을 들여다보는 우리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져 하나로 합쳐졌다. 그 온기 속에서 우리는 서로가 서로에게 구원이 되고 있음을 어렴풋이 느끼고 있었다. 계절은 가을의 끝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다. 거리의 은행나무들이 마지막 노란빛을 토해내고 있었고 아침 저녁으로는 제법 쌀쌀한 바람이 가게의 문틈을 비집고 들어왔다.
나와 이세아의 시간은 그 계절의 흐름처럼 자연스럽고 평온하게 흘러갔다. 이제 그녀는 제법 능숙하게 재봉틀을 다루었고, 우리는 함께 작은 소품들을 만들며 소소한 기쁨을 나누었다. 텅 비어있던 내 가게는 어느새 그녀의 맑은 웃음소리와 따뜻한 온기로 채워져 갔다. 나는 잊고 있던 행복이라는 감정을 아주 오랜만에 다시 느끼고 있었다. 그 평온은 너무나 갑작스럽게 깨졌다. 그날 오후, 나는 이세아에게 옷의 어깨선을 예쁘게 잡는 법을 가르쳐주고 있었다. 작업대 위에 펼쳐진 원단을 사이에 두고 우리의 머리가 가까이 맞닿았다. 내가 무언가를 설명하며 손가락으로 원단을 가리키자 그녀는 진지한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다. 그 순간 그녀의 머리카락 몇 올이 내 손등에 스치는 것이 느껴졌다. 나는 심장이 아주 잠시 멈칫하는 것을 느꼈다. 어색함을 감추기 위해 헛기침을 하려는 순간이었다. 딸랑 언제나처럼 정겨운 소리가 아니었다. 아주 날카롭고 이질적인 소음처럼. 가게의 종이 요란하게 울렸다. 나와 이세아는 동시에 고개를 들어 문 쪽을 바라보았다. 그곳에는 말쑥한 정장 차림의 젊은 남자가 서 있었다. 그는 놀란 눈으로 나와 이세아를 번갈아 쳐다보고 있었다. 아버지, 민준이었다. 해외 지사에서 일하던 내 아들. 아무런 연락도 없이 마치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처럼 그 애가 내 앞에 서 있었다. 민준아, 네가 여긴 어쩐 일이냐? 나는 당황해서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아들의 갑작스러운 등장은 기쁨보다 당혹감을 먼저 안겨주었다. 민준이의 시선은 나를 지나 내 옆에 서 있는 이세아에게로 향해 있었다. 그 시선에는 노골적인 호기심과 경계심이 뒤섞여 있었다. 가게 안에 따뜻했던 공기가 순식간에 차갑고 어색하게 얼어붙었다. 이세아는 어쩔 줄 몰라 하며 자신도 모르게 한 걸음 뒤로 물러섰다. 아, 여긴 이세아 씨, 내 가게에서 일을 좀 배우고 있어. 나는 횡설수설하며 둘을 소개했다. 내 설명은 어설펐고 누가 들어도 이상하게 들릴 터였다. 민준이는 이세아를 향해 의례적인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까딱했지만 그의 눈은 웃고 있지 않았다. 안녕하세요. 아버지 아들 박민준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세아입니다. 이세아는 작은 목소리로 대답하고는 황급히 자신의 물건들을 챙기기 시작했다. 그녀는 내게 눈인사도 제대로 하지 못한 채 도망치듯 가게를 빠져나갔다. 딸랑 하는 종소리가 남긴 여운 위로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다. 갑자기 웬일이야. 연락이라도 하고 오지. 아버지 놀라게 해드리려고요. 그런데 제가 더 놀란 것 같네요. 민준이는 가게 안을 쓱 훑어보며 말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미묘한 가시가 돋쳐 있었다. 방금 그분은 누구세요? 처음 뵙는 얼굴인데 그냥 손님으로 왔다가 바느질에 관심이 많다고 해서 내가 좀 가르쳐주고 있는 거야. 손님이요. 근데 분위기가 꼭 그렇지만은 않던데요. 그날 저녁 우리는 다락방에서 마주 앉아 저녁을 먹었다. 민준이는 출장 때문에 잠시 귀국했으며 며칠 내로 돌아갈 것이라고 했다. 우리는 그동안의 안부를 묻고 시시콜콜한 이야기를 나누었지만 대화는 계속해서 겉돌았다. 아들의 마음속에 자리 잡은 의심과 나의 불안감이 식탁 위의 공기를 무겁게 짓누르고 있었다. 설거지를 끝내고 차를 마실 때 민준이가 마침내 본론을 꺼냈다. 아버지, 낮에 그 여자분 말이에요. 제가 오다가 동네 슈퍼 아주머니랑 마주쳤는데 별소리를 다 들었어요. 아버지가 젊은 여자랑 가게에서 매일 붙어 지낸다고 동네에 소문이 파다하다던데요. 아들의 직설적인 말에 나는 얼굴이 화끈거리는 것을 느꼈다. 내 조용한 세상 속에서는 한 번도 의식해 본 적 없었던 남들의 시선이라는 것이 날카로운 비수가 되어
날아와 박히는 기분이었다. 네가 뭘 안다고 함부로 말하는 거냐. 그런 거 아니야. 그런 게 아니면 뭔데요? 유부녀라면서요. 그것도 그냥 유부녀가 아니라 그 유명한 태강그룹 강민혁 대표 아내라고요. 아버지는 그런 분이랑 왜 엮이시는 거예요? 엮이다니 말 조심해라. 나는 버럭 소리를 질렀다. 하지만 아들은 물러서지 않았다. 제가 걱정돼서 드리는 말씀이잖아요. 세상이 얼마나 무서운데요. 돈 많고 힘 있는 사람들. 자기들 기분 상하게 하면 무슨 짓을 할지 몰라요. 아버지가 괜히 이상한 오해 사서 이 조용한 가게마저 잃게 될까봐 저는 무섭다고요. 아들의 말은 차가운 현실이었다. 나와 이세아, 우리는 가게라는 작은 섬 안에서 서로의 상처를 보듬으며 우리의 관계가 얼마나 순수하고 소중한지에만 집중하고 있었다. 하지만 섬 밖의 세상은 우리의 관계를 늙은 호라비와 젊은 유부녀의 부적절한 만남이라는 흔해 빠진 통속적인 이야기로 왜곡하고 있었다. 그날 밤 나는 잠을 이룰 수 없었다. 아들은 옆방에서 잠들어 있었지만 그 애가 내뱉은 말들은 유령처럼 내 곁을 맴돌았다. 편견, 소문, 오해, 보이지 않는 벽. 지금까지 한 번도 생각해 본 적 없었던 단어들이었다. 나는 창밖을 내려다보았다. 어둠에 잠긴 거리, 그리고 그 거리를 지나는 사람들의 시선이 마치 나를 향해 있는 것만 같았다. 우리가 만든 작은 안식처가 사실은 사방이 훤히 들여다보이는 유리 상자였다는 사실을 나는 이제야 깨달았다. 이세아를 보호하기 위해 만든 울타리가 오히려 그녀를 더 위험한 곳으로 몰아넣을 수도 있다는 끔찍한 가능성을 마주하게 된 것이다. 내 마음속에 처음으로 두려움이 싹 텄다. 그녀를 잃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보다 나로 인해 그녀가 더 깊은 상처를 받게 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그것은 내 외로움보다 훨씬 더 무겁고 고통스러운 것이었다. 아들이 떠나간 후 가게 안에는 다시 이전의 고요함이 찾아왔다. 하지만 그 고요함의 결은 전과 미묘하게 달라져 있었다. 아들이 남기고 간 세상의 시선이라는 보이지 않는 벽이 나와 이세아 사이에 희미하게 드리워진 탓이었다. 나는 이전보다 더 조심스러워졌고 그녀를 대하는 내 행동 하나하나에 스스로 검열을 가하기 시작했다. 그녀 역시 그 미묘한 변화를 감지했는지 한동안 말수가 더 줄어들었다. 우리의 작은 안식처에 처음으로 외부의 바람이 들이닥친 후에 서먹한 풍경이었다. 하지만 재봉틀은 그런 우리의 어색함을 비웃기라도 하듯 변함없이 성실하게 돌아갔다. 우리는 말을 아끼는 대신 함께 원단을 고르고 재단하며 바느질을 하는 것에 더 몰두했다. 손끝으로 나누는 교감은 어설픈 위로의 말보다 더 깊은 유대를 만들어 주었다. 그렇게 며칠이 지나자 우리 사이의 공기는 다시 예전처럼 편안하고 따뜻해졌다. 세상의 편견이라는 벽도 두 사람이 함께 쌓아 올리는 신뢰라는 벽보다 높을 수는 없는 모양이었다. 그러던 어느 늦가을 오후였다. 며칠 동안 무언가에 몰두하던 이세아가 수줍은 얼굴로 내게 하얀 종이 상자를 내밀었다. 상자는 포장도 되어 있지 않은 투박한 모양새였다. 선생님, 이거... 그녀는 고개를 숙인 채 차마 내 얼굴을 보지 못하고 우물쭈물했다. 그동안 가르쳐 주셔서 감사한 마음에 그냥 한번 만들어 봤어요. 부족한 점이 많을 거예요. 나는 조심스럽게 상자를 열었다. 그 안에는 정갈하게 개어진 하늘색 셔츠 한 벌이 들어있었다. 특별한 장식 하나 없는 아주 단순하고 기본적인 디자인의 셔츠였다. 하지만 나는 한눈에 알 수 있었다. 이 옷이 완성되기까지 그녀가 쏟았을 수많은 시간과 정성을, 땀의 흔적을 나는 셔츠를 꺼내 펼쳐보았다. 바늘땀은 기성품처럼 완벽하게 고르지는 않았지만 한 땀 한 땀 신중하게 나아간 흔적이 역력했다.
단축구멍의 마감 처리나 소매의 이음새 같은 세세한 부분에는 몇 번이고 뜯고 다시 받기를 반복했을 그녀의 고심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이것은 단순한 옷이 아니었다. 절망의 잿더미 속에서 스스로의 힘으로 다시 일어선 한 사람의 의지이자 나에게 보내는 그녀의 진심 어린 감사였다. 잠시 입어봐도 되겠습니까? 그녀는 놀란 듯 고개를 끄덕였다. 나는 탈의실로 들어가 입고 있던 셔츠를 벗고 그녀가 만든 셔츠로 갈아입었다. 팔을 꿰고 단추를 하나씩 채우는 순간 나는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셔츠는 마치 처음부터 내 몸에 맞춰 제작된 것처럼 편안하게 몸에 감겼다. 어깨 너비도, 소매 길이도, 품도 마치 내 몸을 속속들이 이해하고 만든 옷 같았다. 그녀는 그동안 내 옷을 만들어준 적이 없었으니 순전히 나를 관찰한 것만으로 이 완벽한 치수를 알아낸 것이리라. 나는 거울 앞에 섰다. 거울 속에는 아주 오랜만에 보는 생기 있는 표정의 중년 남자가 서 있었다. 나는 천천히 탈의실을 나와 그녀 앞에 섰다. 그녀는 두 손을 앞으로 모은 채 초조한 얼굴로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나는 아무 말 없이 그녀를 보며 그저 환하게 웃어 보였다. 아주 잘 맞습니다. 내 평생 입어본 옷 중에 가장 편안한 옷이에요. 고맙습니다. 세아 씨, 내 말에. 그녀의 얼굴에도 마침내 안도와 기쁨이 담긴 환한 미소가 번졌다. 그 미소는 늦가을의 햇살처럼 따스하고 눈부셔서 나는 차마 똑바로 마주 볼 수가 없었다. 그 순간. 우리는 스승과 제자도 가게 주인과 손님도 아니었다. 우리는 서로에게 세상에서 가장 귀한 선물을 주고받은 더없이 가까운 사이가 되어 있었다. 하지만 그 평화로운 행복은 그리 오래가지 않았다. 그날 저녁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던 중 이세아의 얼굴에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졌다. 그녀는 찻잔을 만지작거리며 한참을 망설이다 힘겹게 입을 열었다. 선생님, 요즘 그 사람이 좀 이상해요. 그 사람이 그녀의 남편 강민혁을 지칭하는 말임을 나는 금세 알아차렸다. 뭐가 이상하다는 겁니까? 전에는 저를 없는 사람 취급했어요. 한 집에 살아도 마주치는 일도 거의 없었고 마주쳐도 눈길 한번 주지 않았죠. 그런데 요즘은 자꾸 말을 걸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혼란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녀의 말에 따르면 강민혁은 며칠 전부터 갑자기 변하기 시작했다고 했다. 식사는 입에 맞는지 묻고 날이 추워졌다며 비서를 시켜 새 코트를 사다 주기도 하고 심지어는 휠체어를 밀어달라고 부탁하며 시시콜콜한 회사 이야기를 하기도 했다는 것이다. 마치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아요. 지난 1년간 저를 경멸하고 무시하던 그 눈빛이 아니에요. 가끔은, 아주 가끔은 다정한 눈으로 저를 볼 때도 있어요. 저는 그게 더 무서워요. 그녀는 두려움에 떨고 있었다. 그 사람의 친절은 언제나 대가가 있었어요. 저한테 뭘 원하는 건지, 무슨 꿍꿍인지 알 수가 없어서 매일매일이 살얼음판을 걷는 기분이에요. 마치 거대한 폭풍이 오기 전에 고요함 같아요. 나는 아무 말도 해줄 수가 없었다. 그저 그녀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밖에는. 하지만 내 심장은 불안하게 뛰기 시작했다. 며칠 전 아들이 했던 경고와 그녀가 느끼는 이 불길한 변화가 하나로 겹쳐졌다. 강민혁의 변화는 긍정적인 신호가 아니었다. 그것은 분명 어떤 거대한 사건의 서막이었다. 그가 오랫동안 준비해온 연극의 마지막 장이 가까워지고 있음을 알리는 신호탄이었다. 나는 그녀가 만들어준 편안한 셔츠를 입고 있었다. 이 셔츠는 그녀의 희망과 성장의 상징이었다. 하지만 나는 이 따뜻한 면의 감촉 너머로 그녀를 향해 다가오는 거대한 폭풍의 냉기를 느끼고 있었다. 나는 그녀를 지켜주고 싶었지만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다. 다가올 운명 앞에서 우리는 너무나도 무력했다. 그날은 유난히 하늘이 높고 푸른 전형적인 늦가을의 어느 날이었다. 나는 이세아가 만들어준 하늘색 셔츠를 입고 있었다. 가게 창문으로 들어오는 햇살은 따스했고 재봉틀 소리는 평화로웠다. 하지만 그 평화 아래에는 보이지 않는 긴장감이 팽팽하게 흐르고 있었다. 이세아는 그날 아침 남편인 강민혁으로부터 저녁에 중요한 이야기가 있다는 연락을 받았다고 했다. 그녀는 애써 태연한 척했지만 그녀의 손끝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괜찮을 겁니다. 나는 그녀의 어깨를 두드려주며 말했다. 하지만 그 말은 나 자신에게 하는 다짐에 더 가까웠다. 오후 내내 나는 불길한 예감을 떨칠 수가 없었다. 그날 밤 나는 가게 문을 닫고도 잠을 이루지 못한 채 다락방에서 뒤척이고 있었다. 시계가 밤 10시를 넘어서고 있었다. 그녀에게 무슨 일이 생긴 것은 아닐까. 온갖 끔찍한 상상들이 머릿속을 헤집었다. 차라리 지금이라도 그녀의 집으로 달려가야 하는 게 아닐까. 그런 어리석은 생각까지 들 무렵이었다. 딸랑 고요한 밤의 정적을 깨고 가게의 종이 날카롭게 울렸다.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나는 허둥지둥 계단을 달려 내려갔다. 가게 문 앞에는 온 세상의 어둠을 다 짊어진 듯한 얼굴의 이세아가 서 있었다. 그녀는 그날 아침 입고 나갔던 단정한 원피스 차림 그대로였다. 손에는 아무것도 들려있지 않았다. 코트도 핸드백도 없이 마치 급하게 화재 현장에서 탈출한 사람처럼. 셋이 무슨 일입니까? 나는 그녀에게 달려갔다. 그녀의 몸은 얼음장처럼 차가웠고 사시나무처럼 떨리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의 눈은 울고 있지 않았다. 오히려 그 눈은 섬뜩할 정도로 맑고 투명했다. 모든 것을 불태워버린 폐허 위로 뜬 차가운 달처럼 나는 그녀를 부축해 가게 안으로 데리고 들어왔다. 그녀를 의자에 앉히고 두꺼운 담요를 가져와 그녀의 어깨를 감싸주었다. 그리고 뜨거운 물을 끓여 차를 내왔다. 그녀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텅 빈 시선으로 허공을 응시할 뿐이었다. 나는 그녀를 재촉하지 않고 그저 묵묵히 그녀의 곁을 지켰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그녀는 마침내 입을 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아주 먼 곳에서 들려오는 메아리처럼 비현실적이었다. 모든 게 연극이었어요. 그리고 그녀는 그날 저녁에 있었던 일을 감정 없는 목소리로 털어놓기 시작했다. 그녀가 강민혁의 서재로 들어섰을 때 그는 평소와 달리 아주 부드러운 표정으로 그녀를 맞이했다고 했다. 테이블 위에는 와인과 간단한 안주가 준비되어 있었다. 그는 지난 1년간의 결혼 생활에 대해 이야기했다. 자신이 얼마나 까다롭고 힘든 사람이었는지, 그런 자신을 묵묵히 견뎌준 그녀가 얼마나 대단한지에 대해 마치 오랫동안 준비한 연설을 하는 배우처럼. 그리고 그는 연극의 클라이맥스를 향해 나아갔다. 이세아 씨, 당신은 내가 찾던 바로 그 사람이었어. 내 돈이나 배경이 아니라 그저 사람 강민혁을 봐줄 수 있는 사람. 그 말을 하며 그는 휠체어의 브레이크를 풀었다. 그리고 천천히, 아주 천천히 두 다리에 힘을 주며 자리에서 일어섰다. 지난 1년간 그녀가 온 힘을 다해 밀어주던 그 휠체어에서 그는 너무나도 멀쩡하고 굳건하게 일어섰다. 그는 그녀를 향해 걸어왔다. 한 걸음, 한 걸음. 그 발걸음 소리가 그녀의 심장을 쿵쿵 내리찍는 것 같았다고 했다. 놀랐으나 미안하군. 하지만 어쩔 수 없었어. 이건 시험이었으니까. 그는 서재의 거대한 금고를 열었다. 그 안에서 수많은 서류 뭉치와 통장, 그리고 보석 상자들을 꺼내 테이블 위에 늘어놓았다. 당신은 이 모든 시험을 통과했어. 이제 이 모든 것은 당신 거야.
이 집도, 내 회사의 지분도, 당신이 평생 써도 다 못 쓸 이 돈도 당신의 인내에 대한 나의 보상이지. 그는 활짝 웃으며 승리자의 얼굴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는 그녀가 감격하고 기뻐하고 자신에게 달려와 안길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았다고 했다. 하지만 그 순간 그녀의 머릿속은 차갑게 식어버렸다고 했다. 충격과 배신감을 넘어 영혼 깊은 곳에서부터 끓어오르는 거대한 굴욕감. 지난 1년간의 자신의 삶이, 자신의 인내가, 자신의 진심이 모두 이 남자의 오만한 시험대 위에서 철저히 농락당했다는 사실. 그녀가 베풀었던 작은 친절과 연민은 모두 점수 매겨지고 평가되고 있었다는 사실. 그것은 그녀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가장 잔인한 폭력이었다. 그녀는 그를 바라보았다. 그 잘생긴 얼굴 위로 오만하고 잔인한 악마의 모습이 겹쳐 보였다고 했다. 그가 내민 부하명예는 황금으로 만들어진 거대한 새장이었다. 그녀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왼손에 결혼 반지를 뺐다. 그리고 차가운 대리석 테이블 위로 그것을 내려놓았다. 쨍 하는 소리가 서재의 모든 소리를 집어삼켰다. 저는 당신의 동정이 필요 없어요. 그녀는 말했다. 내 마음도, 내 시간도 당신이 시험하고 돈으로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당신은 사랑이 뭔지 평생 모를 거예요. 그녀는 몸을 돌렸다. 등 뒤에서 그의 믿을 수 없다는 듯한, 그리고 인의 분노로 이글거리는 목소리가 들렸지만 그녀는 멈추지 않았다. 그녀는 그 거대한 저택을, 그 위선적인 세상을, 자신의 과거를 모두 등 뒤로 한 채 걸어 나왔다. 현관문이 닫히는 순간 그녀는 비로소 자유로워졌다고 했다. 아무것도 가진 것 없이, 갈 곳도 없이 거리로 나섰을 때 그녀의 발이 향한 곳은 단 한 곳뿐이었다고. 어둡고 추운 세상 속에서 유일하게 따뜻한 불빛이 새어나오던 곳, 재봉틀 소리가 자장가처럼 들려오던 곳, 바로 이곳. 시간의 실이었다. 그녀의 이야기가 끝났을 때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그녀 앞에 조용히 무릎을 꿇었다. 그리고 담요 위로 차갑게 식어버린 그녀의 두 손을 잡았다. 고생 많았습니다. 내 목소리가 떨려 나왔다. 정말 고생 많았어요. 그리고 정말 잘했어요. 당신은 내가 아는 사람 중에 가장 용감한 사람입니다. 그 순간 강철처럼 버티고 서 있던 그녀의 눈에서 마침내 눈물이 흘러내렸다. 참아왔던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서러운 통곡이었다. 나는 그저 그녀의 손을 잡고 그녀의 곁을 지켰다. 가게 안의 낡은 괴종시계가 밤 11시를 알리고 있었다. 그녀의 길고 길었던 하루가, 그리고 나의 멈춰있던 시간이 그 시계 소리와 함께 새로운 장을 향해 넘어가고 있었다. 그녀의 울음이 그치고 가게 안에는 낡은 괴종시계에 똑딱거리는 소리만이 가득했다. 이세아는 텅 빈 눈으로 난로 위에서 희미하게 빛나는 주전자를 오랫동안 바라보았다. 한바탕 폭풍이 휩쓸고 간 자리처럼 그녀의 내면은 고요했지만 황폐해 보였다. 나는 여전히 그녀의 손을 잡고 있었다. 온기를 나누어 주기 위함이었지만 어쩌면 나 역시 그녀에게서 위안을 얻고 있었는지도 모른다. 얼마나 지났을까? 그녀가 고개를 들어 붉게 젖은 눈으로 나를 보며 물었다. 선생님, 네, 제가 실패한 인생처럼 보이나요? 그녀의 목소리는 너무나 작고 위태로워서 금방이라도 부서져 내릴 것만 같았다. 그 질문 안에는 그녀가 짊어져온 모든 불안과 자기 혐오가 담겨 있었다. 세상의 기준에서 그녀는 모든 것을 잃은 패배자였다. 화려한 저택도, 남편도, 안정된 미래도 그녀에게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나는 그녀의 손을 조금 더 힘주어 잡았다. 그리고
그녀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내 마음 가장 깊은 곳의 진심을 꺼내어 말했다. 아닙니다. 나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다. 세아 씨는 내가 아는 사람 중에 가장 용감한 사람입니다. 모든 것을 버릴 용기가 있는 사람이야말로 진정으로 모든 것을 얻을 자격이 있는 법이니까요. 내 말에 그녀의 눈동자가 세차게 흔들렸다. 굳어있던 그녀의 얼굴 근육이 천천히 풀리고 눈가에 새로운 눈물이 맺혔다. 하지만 그것은 절망의 눈물이 아니었다. 아주 오랜 시간 끝에 비로소 자기 자신을 인정받고 이해받은 사람의 그런 뜨거운 감사의 눈물이었다. 그녀는 더 이상 아무것도 묻지 않았다. 그저 고개를 끄덕일 뿐이었다. 그날 밤 그녀는 아들이 묵고 갔던 다락방의 작은 방에서 잠이 들었다. 나는 늦도록 잠들지 못하고 가게 의자에 앉아 그녀가 닫고 들어간 방문을 지켜보았다. 한 사람의 인생이 거대한 파도에 휩쓸려 내 작은 가게의 문턱까지 떠밀려 왔다. 나는 과연 이 지치고 상처 입은 영혼을 지켜줄 수 있을까? 두려움과 함께 무거운 책임감이 어깨를 짓눌렀다. 그리고 시간은 흘렀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하지만 사실은 모든 것이 변해 있었다. 이세아는 떠나지 않았다. 그녀는 시간의 실리 또 다른 주인이 되었다. 처음 며칠간은 잠만 자고 멍하니 앉아만 있던 그녀는 어느 날 아침 스스로 가게 문을 열고 청소를 시작했다. 그리고는 내게 물었다. 선생님, 오늘 제가 할 일은 뭔가요? 그렇게 우리의 동행이 시작되었다. 겨울이 오고 거리에 첫눈이 내렸다. 우리는 함께 가게 문을 열고 함께 차를 마시고 함께 재봉틀을 돌렸다. 나는 여전히 묵묵히 옷을 만들었고 그녀는 그 옆에서 나를 도왔다. 그녀는 손재주가 좋았고 무엇보다 천을 사랑했다. 그녀의 손길이 닿자 낡고 칙칙하던 내 가게는 조금씩 생기를 되찾기 시작했다. 그녀는 창가의 작은 화분을 들여놓았고 낡은 커튼을 산뜻한 색으로 바꾸었으며 이따금씩 직접 디자인한 작은 쿠션이나 가방 같은 소품들을 만들어가게 한편에 진열해 두었다. 그녀의 소품들은 사람들의 눈길을 끌었다. 동네 사람들은 더 이상 우리를 이상한 눈으로 쳐다보지 않았다. 그들은 가게에 들어와 그녀의 작품들을 구경하고 그녀와 옷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녀는 예전처럼 주눅들지 않았다. 그녀는 손님들에게 원단에 대해 설명하며 밝게 웃었고 그 웃음소리는 가게 안을 따뜻하게 데웠다. 우리는 서로에게 사랑한다고 말한 적이 없다. 하지만 우리의 사랑은 매일의 일상 속에 있었다. 내가 새벽에 일어나 그녀를 위해 따뜻한 차를 끓여주는 것에, 그녀가 밤늦게까지 일하는 나를 위해 낡은 내 스웨터에 해진 팔꿈치를 꿰매주는 것에, 함께 저녁 식탁에 마주 앉아 말없이 서로의 밥그릇을 채워주는 것에, 우리의 사랑은 그런 소박하고 평범한 순간들 속에 가득했다. 어느덧 첫눈이 내린 지 한참 지난 깊은 겨울밤이었다. 밖에는 한방눈이 펑펑 쏟아지고 있었다. 다락방의 작은 창문은 하얀 눈송이들로 가득했다. 우리는 작은 겸상에 마주 앉아 김이 모락모락 피어나는 김치찌개를 먹고 있었다. 눈이 많이 오네요. 그녀가 창밖을 보며 말했다. 찌개의 온기에 그녀의 뺨이 발그레하게 상기되어 있었다. 네, 올해 겨울은 눈이 참 예쁘게도 옵니다. 나는 그녀의 밥그릇에 잘 익은 두부 한 조각을 올려주며 대답했다. 그녀는 나를 보며 아이처럼 맑게 웃었다. 나는 그 미소를 바라보았다. 한때 모든 것을 잃었다고 절망하던 여인은 이제 없었다. 내 앞에는 스스로의 힘으로 자신의 행복을 한 땀 한 땀 바느질해낸 강하고 아름다운 한 사람이 앉아 있었다. 나는 문득 세상을 떠난 아내를 생각했다.
아내가 지금 이 모습을 본다면 분명 활짝 웃으며 그녀의 등을 두드려 주었을 것이다. 아내가 남기고 간 이 시간의 실이라는 공간은 아내의 꿈이었고 나의 인생이었으며 이제는 우리 두 사람의 이야기가 되었다. 시간은 멈추는 것이 아니었다. 그저 다른 실과 엮여 새로운 무늬를 짜나가는 것일 뿐이었다. 나는 숟가락을 들었다. 창밖에는 하얀 눈이 소리 없이 쌓여가며 세상의 모든 더러움과 상처를 하얗게 덮어주고 있었다. 따뜻한 방, 소박한 저녁 식사, 그리고 내 앞에 마주 앉은 소중한 사람.